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사회를 맡게 된 그 시스는 이이우라고 합니다. 어, 벌써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 톡톡 128회가 되었네요. 어, 이제 날씨도 좀 시원해지고 오시기도 좋고 시를 같이 나누기도 굉장히 좋은 어, 시간들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작에 앞서서 또 우리 회장님 인사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선은 김용학김입니다. 이제 좀 정말 더위가 좀 많이 가신 것 같고, 가을이 이제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지하철 타고 오다가 이게 이제 자가치력을 딱 내리니까 비릿한 갯내음과 함께 가을 냄새가 물씬 풍기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부산문화재단 후원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유일하게 부산 작가회의가 시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이제 문학 일종의 콘서트죠. 문학 톡톡을 해왔는데 벌써 128회가 됐습니다. 오늘 그 이제 초대 시인으로는 오랫동안 또 내면 탐구와 자기의 상처, 고통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골몰하신 박준석 쌤의 시집이죠. 분자적 새를 대상으로 해서 오늘 공북에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공재준 선생님하고 양효정 쌤. 아무튼 오늘 참 의미 있고 또 깊이 있는 그런 대화가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회장님이 이번 패널들 분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우리 작가 선생님부터 간단한 자기소개 아주 짧게 돌아가면서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문학 톡톡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오늘 날씨가 참 좋았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이제 돌아가실 때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였습니다. 뭐 이 책 속에 다 우리 동료들이고 후배들이고 또 친구들이고 이래서 책 속에 제 양력은 다 있으니까 이걸로 간단하게 인사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공북이라는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공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준석 시인님과는 작년 12월에 공자 시인님 덕분에 이 자리에서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있었습니다. 올해 초에 이 9월 행사가 하기로 약속이 되었는데요. 언제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어느덧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재밌게 좋은 시간 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재준 대표님과 함께 공북을 진행하고 있는 양효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행사는 대표님 덕분에 자리에 함께 하게 됐는데 평소에 시를 즐겨 읽지 않아서 오늘의 자리가 조금 긴장되기도 하지만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진행은 지난번과 비슷하게 우리 작가 쌤, 우리 박준석 쌤의 시들을 좀 많이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패널들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 계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행이 될 때 궁금한 것이 있거나 또는
이 시를 읽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관객석에 마이크를 드리지 않더라도 손을 들고 그냥 손을 들면 바로바로 관객분들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박춘석 선생님의 분자적 세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이크를 이제 제가 가능하면 개입하지 않고 마이크를 우리 공재준 선생님께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질문은 제가 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한 개만 하고 이제 부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집을 읽으면서 느꼈는데 이제 시집 분자적 세를 읽다 보니까 나는 생각한다, 데카르트, 분자적 세, 계속에는 들레즈, 내부 도덕에는 칸트, 아바타와에는 인도 철학, 소크라테스의 대면 등을 보면 다양한 철학에 관해서 사색한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이는 시인님께서 평소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해당 내용들이 시에 묻어나온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했던 거는 시인님께서는 평소 어떤 철학을 좋아하시고 어떻게 사유하시고 생각 등을 정리하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니체나 베르그송, 그 다음에 스피노자, 칸트, 들레즈 요 분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가장 좋아하는 분은 들레즈입니다. 들레즈인데 이제 뭐 제가 뭐 들레즈를 되게 뭐 공부를 하고 또 다른 철학을 많이 공부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별로 안 했는데 제가 삶을 갖다가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삶을 뚫고 나오기 위해서 부단한 이제 제 자신과의 싸움을 많이 하고 또 내 자신을 좀 인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남이 평가해 주는 나는 이제 그 좀 얌전하고 뭐 걸음걸이도 얌전하다 뭐 이렇게 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그 2007년도부터 좀 어려운 환경적으로 되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근본을 한번 바꿔보자, 근원을 한번 바꿔보자.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이제 이 나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선이 바깥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시선이 제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외부를 보던 눈을 안으로 들여다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조금 깊이 들여다보는 어떤 시간을 갖게 됐는데 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 들여다보다 보니까 마음의 움직임이라든가 그동안 행해왔던 행동이라든가 또 내가 말도 안 하고 행동은 안 했지만 마음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니 이 참 사람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한번 인간이 되어보자. 내가 인간이 됨으로 해서 절대 목숨을 걸고 한번 인간이 돼서 저 아이들을 지켜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과의 부단한 싸움을 끝없이 벌이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시도 쓰고 또 책도 이렇게 들레즈라든가 철학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그때 니체한테서 굉장히 격려를 많이 받았어요. 니체가 그 아모르 파티라는 어떤 그 서적을 통해서 그 완전 살아있는 철학이더라고요. 굉장히 그 삶에 대해서 응원을 하는 그런 어떤 그거를 그래서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니체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제가 보니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러면서 여러 이제 철학들을 접하면서 들레즈를 통해서는 이제 일단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좀 많이 바뀌게 되고 제가 근본을 바꾸고 근원을 바꾸겠다. 그냥 표면을 바꿔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그 열쇠를 들고 있는 사람이 내 자신이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어서 저 사람들을 지키겠다. 저 사람들은 내 생명의 하나의 거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는 속에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들레즈를 만났는데 들레즈 사상이 제가 추구하고 있고 제가 가고 있는 그 방향이 이론이 아니고 이게 엄청난 철학인 거예요. 이론이 아니고 실제 어떤 우주의 원리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들레즈가 모든 철학자들이 그냥 학문적으로 이렇게 철학을 펼쳐 나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 자연과학이란 들레즈 같은 게 자연과학, 예술, 그 문화, 정치, 그 다음에 생물학, 생명학 이러한 것들을 전부 이렇게 연구를 해서 또 정신분석학 이런 것까지 다 연구를 해서 자기의 철학을 구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 안에 있었던 그런 어떤 누군가의 어떤 이분들의 철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글을 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가 실생활 속에 그렇게 행동을 해왔던 것들이 실제로 환경이 바뀌고 변화가 오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나서 이제 철학을 이렇게 접해 보니까 제가 잘 가고 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야기가 좀 길어지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들레즈 같은 경우에 차이와 반복이라는 이제 그 개념이 있는데 철학책이기도 하고 개념이 있는데 이 차이와 반복 속에 순간과 순간이 이제 이 사이에 이 순간은 지금 이 순간에 여기 문학톡톡을 한다 또 문학톡톡을 향해 간다 또 공재준 선생님과 만난다 이야기를 한다 또 오늘 밥을 먹는다 아니면 그러한 인생과 만난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낸다 각각의 어떤 그런 것이 하나의 고정되어 있는 것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과 그 다음 순간으로 가는 사이에 보면 틈이 있는데 그 틈으로 인해 가지고 자유가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를 파괴시키고 그 다음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좋은 결과에 의해서 원래 정해져 있던 원인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제가 깊이 매료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탈주선이라는 어떤 개념이 있는데 그 탈주선에는 견디고 이게 우리가 도망을 친다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견디고 그 다음에 극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넘어서고 또 정복하고 그러한 어떤 힘든 에너지를 가지고 더 나은 상태로 이제 창조를 해내는 이런 어떤 개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뭔가 결과에 의해서 베르그손 같은 경우는 결과에 의해서 그 원인을 리모델링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거라고 우리가 보통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들레즈 같은 경우는 무궁무진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시집을 갖다가 제가 최근에 읽으면서 한번 쭉 읽고 왔는데 해설까지 다 읽어보니까 이 해설자가 제가 마치 들레즈 철학에 통해서 시를 쓴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진짜 차이와 반복, 나의 한계를 끝없이 깨어나가면서 잠들어 있는 나의 생명을 끝없이 깨면서 살아온 그것을 치열한 삶을 갖다가 시로 썼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인 측면으로 이런 시를 쓰다 보니까 이게 좀 관념적이라는 느낌을 받겠지만 근원이라는 것은 원래 관념적인 거거든요. 정신적인 부분에 어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환경을 그렇게 들레즈와 같은 사상에 맞물려서 제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답이 좀 부족하죠? 혹시
혹시 뭐 들으시면서 우리 효정 선생님께서는 저도 이제 들레즈라는 사상을 작가님의 시집을 통해서 이제 검색하고 이게 저에게는 조금 난해하다 보니까 이게 뭘까 어떤 의미일까 계속해서 읽는데 사실은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계속 곱씹게 되는 그런 매료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레즈는 어떤 것일까 조금은 쉽게 작가님의 언어로 듣고 싶었는데 마침 이제 대표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해주셔서 그 사상을 알 수 있었고 또 확실히 자연 과학이라든지 과학적인 요소가 되게 많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그게 들레즈 사상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발견이 됐던 거구나 하는 들으면서 질문이 해소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계속 듣고 싶어서 조금 더 마이크 잡아주시지 하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개별적인 시에 들어가는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 시집을 보면서 제가 그냥 지칭했는데 겨울 시리즈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눈사람의 탄식이라든가 눈사람이라든가 얼음 공주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이 시 세 개를 읽으면서 너무 신선하다,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또 우리 박춘석 씨께서 남들이 평가해주는 나는 착하다라고 하셨고 근원을 바꿔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작년에 시님을 처음 봤을 때는 이제 얼음공주 같은 느낌이 났어요. 피부도 되게 뽀얗시고 뭔가 처음에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시집 76페이지가 얼음공주인데요. 여기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읽어보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공주가 살았던 얼음성의 성터를 둘러보았다. 녹아서 약간의 미온을 가진 물이 되어 꽃을 키우러 갔다고 했다. 모두들 집은 두고 가는데 집도 함께 가고 빈터만 남아 있었다. 집과 그 집에 살던 사람이 하나의 성분과 하나의 에너지로 하나의 목적지로 이어져 있었던 것을 성터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맨 먼저 제 몸을 녹여야 했던 사람은 얼음공주였다. 그녀가 얼음을 녹이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얼음성과 얼음공주가 녹고 나니 얼음성에서 살던 사람들은 각각 제 모습을 얻었다. 얼음성과 얼음공주는 꽃을 키우는 물이 되었고 땅에 심어져 꽃이 된 사람들과 공주를 지키는 무사가 된 사람으로 나눠졌다. 누군가 햇볕이 고르게 내리는 땅이 되어 주었고 누군가는 몸을 숙여 그 땅 위에 꽃 모종을 옮겨 심어 주었다. 공주는 이제 봄바람을 맞으며 오전에는 미온의 온도를 가진 물로 꽃을 키우고 오후에는 시를 쓰면서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갑자기 눈이 오는 특별한 날도 있을 것이다. 눈이 와서 물은 미온의 온도를 잃겠지만 꽃을 키우는 정체성을 얻어 얼음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냥 눈 오는 특별한 날이라서 이벤트 같은 그런 눈 오는 날일 것이다. 네, 이 시를 읽으면서 이게 아무래도 시인님이지 않나? 얼음 공주라고 지칭을 하고 있지만 맨 먼저 제 몸을 녹여야 했던 사람은 얼음 공주였고 그녀가 얼음을 녹이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이 부분과 다음 장에서 보면 미온의 온도를 가진 물로 꽃을 키우고 오후에는 시를 쓰면서 살고 있지도 모르겠다라는 부분이 우리 또 시인님이 너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간단한 부드러운 질문으로 시인님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고 자신을 좀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제가 제 자신을 공주로 보는가 질문하시는 건 아니신지요? 집에서는 제가 이렇게 공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사랑을 좀 받다 보니까 좀 받고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안 그런 것 같은데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오면 공주병은 없습니다. 내가 뭐 공주다 이런 착각은 안 하고 삽니다. 근데 이 시가 어른 공주는 맞기는 맞아요. 이제 집에서 뭐 좀 예뻐해 주니까 지가 공주인 줄 알고 좀 그런 어떤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시를 쓰게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바뀐 부분이 인생에 있어서 좀 변화를 맞이하고 조금 바뀐 부분이 와서 이제 쓰다 보니까 이제는 눈이 와도 그것이 이벤트와 같다라고 이렇게 조금 긍정적인 무드로 이렇게 나가게 되고 다행히 이제 미온의 물로 이제 꽃도 키우고 이제 녹았기 때문에 미온의 물로 이제 꽃도 키우고 오후에는 조금 한가해서 시도 쓰고 그러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 그러니까 성터에서 이사를 집도 같이 갔다라고 이렇게 하고 뭐 성터를 떠났다라는 것은 결국은 얼음성에서 떠나왔다라는 그러한 뜻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한 거는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공주병은 없습니다. 혹시 이 시를 들으면서 궁금하시거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 얼음과 얼음성과 얼음 공주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이미지보다 약간 요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엘사 같은 분위기가 생각돼서 얼음성과 얼음 공주로 존재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겠다. 그리고 그렇게 존재할 수 있음을 선택하려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지금의 시인님께서는 얼음 공주의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얼음 공주가 녹아서 이제 봄의 공주로 탄생하신 것인가 하는 그런 상상하는 시간을 펼쳤던 것 같아요. 지금 시인님께서는 그 얼음 공주가 녹아서 안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사라져서 그 성을 떠난 것인지 그런 생각도 궁금해집니다. 예, 근데 이제 뭐 계절이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오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또 이제 가을이 오면은 또 그 결실의 어떤 결과를 얻고 다시 또 겨울이 오잖아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내가 지금 현재 봄이다 또 뭐 여름이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고 해도 그냥 순간순간 변화무쌍한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치열합니다. 치열하게 제 자신과 싸우고 있고 내가 싸워서 승리한 만큼 아이들이 잘 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매 순간 제 자신의 어떤 마음의 태도, 자세, 뭐 생명의 움직임 그러니까 저는 온전히 이렇게 혼자 고독하게 지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온전히 내 자신과 함께 있고 싶어서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좀 뭐 나온나 해도 안 가고 그 이제 집에 이제 들어앉아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래 이제 제 자신의 마음의 움직임이라든가 감정의 움직임 사소한 아주 섬세한 어떤 그런 작은 움직임조차도 감지를 하면서 이렇게 그 시를 쓰고 이제 삶을 살아가고 나의 태도를 바꾸고 이런 그걸 하는데 전에보다는 얼음성에서 안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영 얼음성을 다 떠났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완전하지 않는 상태지만 전에보다는 좋다, 많이 좋다, 뭐 그런 정도. 예. 예, 봄도 찾아오고 여름도 찾아오고 가을도 섞여 있고, 예, 어쩌면 조만간 또 겨울을 맞이할지도 모르겠다. 뭐 그런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양효정님께서 좀 궁금한 걸 저는 낭독해 보도록 이 하겠습니다. 책을 통틀어서 읽으면서 가장 모호했던 부분을 이제 낭독하고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기린들이라고 84페이지의 기린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도피 행각을 했다는 사람은 용기랄지 아주 큰 기린이랄지 오늘 또 기린을 죽인다.
날마다 기린을 죽인다. 투명한 공기 속에도 경계가 분명한데 기린을 죽이지 않는다면 무법자가 될 것이다. 기린에게는 미안한 일이다. 기린을 죽이고 난 뒤 죽은 기린을 안고 기다린다. 기다리다 보면 죽인 흔적도 없을 테니까. 기린이 얼마나 잘 자라는 사람인지 나는 기린을 죽이기만 했으므로 식물도 자라나지 않고 동물도 자라나지 않는다. 기린이 너무 커서 화분이 깨어진다면 화분 속 흙이 길 위에 쏟아진다는 것만 알 뿐이다. 그래서 기린을 죽인다. 물론 기린을 키우기도 한다. 우리 안에 동물 기린이 모여 살고 꽃밭 안에 식물 기린이 꽃을 피우며 산다. 동물의 수를 줄이거나 우리를 키우거나 꽃을 몇 포기 뽑아내거나 꽃밭을 키우며 산다. 그곳이 세계의 전부라고 동물 기린은 생각한다. 그곳이 세계의 전부라고 식물 기린은 생각한다. 나는 꽃밭과 동물우리를 키워주며 평화롭게 산다. 물론 기린을 키운다. 겨울밭에 비닐하우스를 치고 시금치를 키운다. 시금치가 자라서 비닐하우스 바깥으로 나오고 조리를 거쳐 가족들이 먹는다면 시금치는 무한히 큰 기린의 역사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평화롭게 산다. 네. 이 글을 읽으면서 계속 제 머릿속을 방해하는 그 기린의 형상이 떠올라서 도대체가 이 기린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또 식물 기린은 뭐고 동물 기린은 무엇일까? 계속 그 동물을 비유한 그 형상이 방해가 돼서 왜 기린으로 비유했을까? 그런 게 궁금해지면서 진짜 약간 미궁으로 빠져들어서 시인님을 뵙게 되면 내가 이 시인은 꼭 질문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기린은 일단 기린에 대해서는 기린은 키가 크잖아요. 목이 길어서 바깥으로 멀리를 많이 내다보고 바깥으로 시선이 많이 뺏겨 있다라는 어떤 관점에서 기린이라는 어떤 그걸 했고 동물 기린, 식물 기린 뭐 이런 거는 제가 한때 마음이 잠깐 바깥으로 외부로 향해 있어가지고 위기 의식을 느끼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또한 이제 뭐 지켜야 될 사람이 많은 사람이 마음을 다른 데로 빼앗기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근데 이제 마음뿐이죠. 뭐 행동으로 옮긴다거나 이런 거를 안 하기 위해서 끝없이 이제 사람 안에는 동물성도 있고 식물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렇게 외부의 뭐 이 표면상의 모습은 사람이지만 또 인격을 갖추고 교양을 이렇게 쌓고 함으로 해서 사람이다 또 인격자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또 인격자 이면에는 또 그렇지 않는 면들이 또 동물성이라는 게 또 있고 그 다음에 식물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사람은 아주 다양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들여다 이제 2007년도부터 시선을 나를 향해서 나를 들여다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제 안에 그러한 어마무시한 어떤 그러한 생명체들이 저는 이런 얼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온갖 얼굴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식물 기린이 너무 많으면 바깥을 내다보는 꽃도 이래 보면 어떤 이제 장미꽃도 이래 보면 최근에 제가 장미에 대해서 넝쿨 장미를 이렇게 어디를 지나가는데 보니까 바깥에 이렇게 바깥에 저 안에서 심어놨는데 꽃이 전부 바깥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꽃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울타리 너머를 자꾸 내다보고 그 꽃도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뽑아내고 식물도 동물도 동물 우리에 우글우글 거리며 너무 많으니까 덜어내는 어떤 그 애를 동물을
이제 내 자신이 나 안에 있는 동물성을 그 없애는 거죠. 차단하고 경계하고 뭐 정원의 나무들 같으면 전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내 자신을 통제하고 경계하고 끝없이 나를 갖다가 만들어 나가는 어떤 과정이랄까 그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 대표님께서는 이 기린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저도 처음에 머리에 그 목이 긴 동물 기린이 생각나가지고 이게 뭘까? 그 화분에서 기린이 해서 깨졌다는 게 화분에 기린 목만 또 생각나고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신님 이야기를 듣고 아 기린이라는 거는 그냥 형상이고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좀 듣고 나니까 더 듣기가 좋았습니다. 식물도 너무 과하면 가지치기를 하고 뽑는다든지 그래서 내 안에 무언가 좋은 것도 있지만 그게 너무 과하면 좀 솎아내야겠구나 그런 걸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이해가 돼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그럼 혹시 이번에는 저희 둘만이 아니라 독자님 중에서 혹시 시를 낭독하고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손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꽃도 준비하시고 또 오늘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 낭송을 해주실 겁니다. 이때 박수가 다 나오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정이 없는 자리였는데 제가 때를 써가지고 낭독을 하겠다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낭독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박춘석 선생이 엄청 사랑하거든요. 그 시를. 57페이지 부조리. 여기에 나오는 의자의 출연은 아마 그 우리 작가님의 초상화, 자화상 같기도 하고 우리 인간 모두의 자화상 같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고 합리적이지 못한 그래서 부조리한 이 세상에 정말 아무 원인 없이 이유 없이 던져진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를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동질감도 느꼈습니다. 부조리. 사람이 나타나면 정적이 유리처럼 깨어진다. 그때까지 고요하던 생이 바닥이기 시작한다. 의자는 관망하는 자리이고 사는 자리가 아니다. 의자는 무엇을 지켜보기에 좋은 자리이고 사는 자리가 아니다. 태어날 때 어머니가 의자도 낳아주셨다. 의자에 앉아서 최대한 꿈틀거려 보려고 했다. 그러면 사는 것이 될지도 고요한 것에 저항하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의자는 잠을 자기에 좋고 맑은 날 창문을 바라보기에 좋았다. 기다려. 누가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지만 어디에 무엇을 심어 놓았는지 어디 가서 무엇을 싹 틔우려는지 기다려. 옛날에는 어머니가 기대라고 준 의자라고 생각했는데 앉아서 기다리는 의자인가?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아주 조금 살고 의자에 오래 앉아 있었다. 아직 의자가 날지 않은 곳에 안도가 되었다. 기다릴 것이 많았다. 어느 날 문득 의자에 앉았다가 아니라 의자에서 산다고 생각을 바꾸었다. 보통 사람으로 살려고 하다니 어리석었다. 당신은 애초에 의자에서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 당신은 애초에 의자에서 생각이 많은 생을 살아야 한다. 당신은 애초에 의자를 지나 의자로 가서 의자를 지나 의자로 가서 창밖을 내다보며 살아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면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몰랐다. 의자의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제야 당신이 바로 의자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당신은 의자였고 의자이고 의자일 것이다. 저주가 아니다. 의자에서 의자는 의자를 사는 거니까 의자가 낡아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은 행운이다. 한 생을 의자로 사는 것도 의미는 있지. 독자적이니까. 창밖에는 걸어 다니는 사람들, 바람이 불 때마다 일동으로 흔들리는 나무들, 모두 한 사람 같고 한 그루 같다. 당신은 섬이 아니다. 보통 명사로 불리어서는 안 된다. 느림의 미학을 사는군요.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에서 홀로 마음이 조급하지 않을 것이고 달려서 어디를 가는 일도 없겠죠. 환경이 다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시작은 부정적입니다. 많이 부정적이고 많이 아팠기 때문에 참 아픈 몸을 여기까지 이렇게 데리고 오기까지 삶의 변화와 제 자신과의 싸움에 의해서 이제 그런 변화 속에서 이제 네 번째 시집을 내고 나니까 시집을 낼 때마다 건강이 조금씩 맑아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번째 시집을 내고 나니까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프다라는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쏟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명 안에 독이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만큼 의자에서 처음에는 견디고 깝깝해하고 또 그것을 탈출하고 싶어 했고 어떤 참 답답하고 막막하고 절박한 어떤 그러한 순간들의 기록인데 이제 그것을 그러한 상황들을 이제 시를 쓰면서 또 많이 성화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러한 것을 견뎌내면서 내 자신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속에서 또 환경도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이 이제 그러한 고난이나 그렇게 아픈 몸 속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평탄하고 사는 것이 건강도 좋고 사는 것이 그다지 어려움이 없다면은 내가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또 이러한 의미를 느낄 수 있었을까? 또 이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신적으로 얻어지는 것들이 되게 많았고 또 그 얻어지는 거에 의해서 환경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독자적이라는 말도 하고 그래서 원래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고 또 이런 어떤 그 어머니가 의자를 낳아줬다라는 말도 결국은 그러한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가 의자도 같이 낳아줬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바깥을 못 나가고 안에서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또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인생을 한때는 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문단에 무슨 행사가 있고 친구가 뭐 문학 톡톡을 한다 이러면 목숨을 걸고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안 좋았는데 참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여기 오게 됐는데 오늘 제가 제 사진을 여기 이게 들여다보면서 박준석이 여기까지 오는데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라고 제 마음속으로 이 사진의 애를 보고 말을 했었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예. 네. 너무 감동스러운 이야기라서 그 김근희 시인님 네 낭독하는 걸 듣고 또 마음이 너무 울컥했습니다. 아 낭독이란 저런 거구나. 내가 했던 거는 그냥 글 읽기였구나. 앞으로 저렇게 읽어야겠다. 그 많이 배웠고요. 부조리 이 시 작품을 보면서 그 의자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했었고 또 시인님께서 이제 생명 안에 독이 많았는데 시집을 쓰면서 계속 이런 독을 배출해서 이제 네 번째 시집을 통해서 되게 얼굴도 건강해지셨다는 거 듣고 더욱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네, 우리 양효정 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도 읽으면서 의자는 멈춰 있는 것, 그리고 흔들리는 나무들,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행동할 수 있는 동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저에게 있어서도 시인님만큼은 아니겠지만 4년에 이제 멈출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있어서 시인님 말씀을 들으면서 잠깐 그 시간으로 회상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제 의자인 상태로 머물러 있었던 시간이 오히려 더 활기를 치고 다니지 않았을까. 분명 나는 집안에 머물러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그때 그 세계가 훨씬 지금의 세계보다 더 광폭적이지 않았나. 그래서 시인님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글을 담아낼 수 있었구나. 그리고 이 글로 접했을 때는 그런 감정과 세계를 느끼지 못했다가 지금 이제 시인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게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구나 해서 집에 돌아가서 한 번 더 조용히 이제 시인님께서 읽어주신 것처럼 이제 글을 읽는 게 아닌 시를 읽는 방식으로 하면서 저의 세계를 조금 더 단단하게 키워가고 싶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시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 분이나 있으시면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이거 들으면서 당신은 섬이 아니다, 보통 명사로 불려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섬이라는 게 고립되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제 보통 명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는데 이 꿈이라는 게 명사가 아니라 동사여야 된다라는 말처럼 우리 존재 자체도 이런 그냥 명사가 아니라 동사. 어쩌 보면 여기서는 느림의 미학을 사는군요. 좀 지나가는 사람들도 모두 한 그루 나무 같다 이런 것처럼 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제 꿈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도 명사가 아닌 동사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의 존재는 어떤 동사로 불려야 될까라는 그냥 질문을 던졌습니다. 답은 안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 시인님께서도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런 명사적인 아닌 동사적인 걸 뭔가 말씀하실 수 있다면 저도 제 존재 자체에 대해서 찾아볼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갑자기 즉흥적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리 시인님의 존재 자체를 동사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지. 근데 뭐 생태적인 부분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삶의 어떤 그 모습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이렇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일단 살아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족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가지만은 동사적인 어떤 부분의 정신적인 부분으로서 그 사람들을 지켜나가는 부분들이 좀 많고 정신 세계의 어떤 부분에 뭐 제가 좀 우리 아들한테 아들이 저보고 그래요. 제갈공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나누어 주고 또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도 해주고 뭐 저는 뭐 자식들하고 무슨 인생 상담 뭐 그 연애 상담 오만 거를 다 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아까 제가 니체라는 분을 만나본 적도 없고 내 이렇게 현재 살아있는 분도 아니지만 엄청난 응원을 받았다라고 했듯이 정신적인 것이 이렇게 동적인 것을 움직여 나갈 수 있게끔 하기도 하잖아요. 하기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보면 근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양 교정님께서 좀 궁금한 부분 있으면 시를 한번 읽어보시고 네. 네. 앞에 김근희 시인님께서 열정적으로 낭독해 주신 거를 참고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 스타일대로 읽어가겠습니다. 페이지는 68페이지입니다. 백조의 불안. 사실 이 장르를 읽으면서 또 여전히 무슨 내용인지 몰랐지만 눈물을 훔쳤던 시이기도 하거든요. 눈물을 그래서 왜 그런지 뭔가 이 자리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마음에서 선택해봤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물밑에 바른 암굴왕입니다. 오리의 무리 속에서 오리로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오리였습니다. 물밑의 잠재된 발이 하얀 새로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사이 밤이 왔습니다. 하얀 새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졌습니다. 많은 오리들 속에 한 마리로 섞였습니다. 오리가 무엇을 초월할 수 있을까요? 잠재적인 백조와 오리 사이에 단절은 없었습니다. 물밑의 발이 계속 백조를 찾고 있었으니 오리가 조금 컸을 뿐입니다. 뒤바뀔 때도 있었습니다만 오리와 백조는 흐린 날과 화창한 날의 차이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백조의 마음, 어제는 오리의 행동, 나는 순환합니다. 혼자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백조라고 불렀습니다. 아, 오늘은 재불거리는 발놀림은 지루하게 계속되었습니다. 발놀림이 성장할 때마다 방향이 선명해져 갔습니다. 오늘은 날이 흐려 백조가 희미합니다. 오리에게로 간 것은 아닌지 오래 지루하게 물밑에서 재불거리던 발은 하루쯤 쉬어도 되지 않을까? 태양에게 왈츠풍의 밝은 빛을 선물 받았을까요? 암굴왕의 감정은 경쾌합니다. 그러나 내일부터 겨울비가 온다고 합니다. 흐리고 비가 오니 이 호수에는 백조가 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그 이야기는 단편적입니다. 오리 무리 속에 한 마리 백조라니요. 그렇게 쉬울라고요? 그 하얀 새를 닮아갈 뿐입니다.
평정심을 잃지 않기 위해 발놀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바람이 불어 물이 흔들렸습니다. 감정이 급격히 호수 아래로 떨어져서 발을 담근 물속이 차가웠습니다. 내일도 날이 흐리다고 합니다. 너는 엄결성이 너무 강해 가외의 길이라는 것도 있는 법인데 당신이 해준 말입니다만 어제 오리가 나를 방문했습니다. 아직 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습니다. 개인의 날씨는 누가 관장하는지 알 수 없지만 백조를 향해 멀리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원 풍경이 호수를 지나고 미풍이 불고 서정적인 발놀림입니다. 저 둥근 호수를 건너면 백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무리 속의 이방의 오리 내부에 어떤 다툼이 있는 걸까요? 어머니는 늘 나를 미워하고 형제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나는 오리 내부로부터 밀려났습니다. 오리와 백조를 가득 메운 발자국들이 무수히 떠내려가고도 물 위에 화석이 된 발자국들, 하얀 백조보다 발자국이 더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면의 물 위, 어느 쪽으로 가든 둥글기만 한 호수. 둥근 물길이 끝이 있을 리 없고 이제 그만 평화롭고 싶습니다. 잠 깨고 나면 거울 속에 오리가 상으로 맺혀 있다면, 오리를 떠나온 세계가 호수였다면, 백조를 향해 가는 세계가 호수였다면, 영원히 평면일 것 같고 잠들기에 적당한 호수에 넘어야 할 갈등이 있는 듯 안개가 피고 비가 오고 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러나 이내 물 표면의 고즈넉함은 같은 자리를 느끼게 합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 이젠 없는 듯합니다. 호수에 백조가 살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은 잴 수 없는 수심의 깊이와 고즈넉한 역사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분명한 것은 한 번도 발놀림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리이고 백조인 호수, 서로 같은 세계에 살며 다른 모습을 구하여 오리인지 백조인지 구분이 안 되는 발놀림 위에 꾸민 듯 백조가 하얀 새가 아까 한편에 그 미운 오리 새끼가 떠올랐던 시였고 어느 구절에서인지 책장을 넘기는데 제가 글썽글썽 눈물이 맺혀 있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인님께서는 이 시를 어떤 마음에 쓰셨고 어떤 시선으로 오리와 백조를 바라보셨을까 궁금해지고 지금 오리와 백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도 궁금합니다. 예,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자신과의 부단한 싸움의 어떤 흔적입니다. 그래서 백조가 되고 싶어 한 거죠. 이제 그 오리 무리 속에 어쩌면 그렇게 쉬우려고요라고 한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뭐 옛 동화를 통해서 오리와 백조가 그 순간에는 분명히 같이 있을 때 구분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어떤 뭐 자라면서 그것이 변한 것처럼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 엄청난 노력 속에서 이제 백조를 이루어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어떤 관점에서 이 시를 쓰게 되었고 제 시집 이 전체가 편편히 자기 자신과 막 끝없이 투쟁하고 있는 매 순간 투쟁하고 있는 어떤 물론 시간차가 있어요. 시간차가 있는데 그 시간차가 압축돼 가지고 이렇게 시를 써낸 것이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또 그러한 사람이 돼서 저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거에 온통 일념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의 행동 거지 마음 씀씀이 마음의 움직임 뭐 미세한 마음의 움직임까지도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백조인데 어느 날은 이제 오리가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제 불손하거나 불온하거나 이러면 그게 이제 오리 상태가 된 거죠. 그럴 때 우울해지고 근데 이제 뭐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참 우아합니다라든가 이제 뭐 시인같이 보인다라든지 분위기가 특별하다라든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 내가 백조인갑다. 아무튼 이제 그러한 투쟁 속에서 마지막에 가서는 아 이제 오리가라고 이렇게 저 백조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리로는 아마 안 갈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뭐 백조로 우아하게 변했다라기보다는 그 싸움을 조금 넘어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유혹이 온다고 해도 오리로는 안 가고 뭐 그 경계선은 이미 확 넘어왔는데 내 마음이 약간의 불온한 기운이 있다든가 하면 내가 딱 이렇게 뭐라 해야 되노 전지 가위를 가지고 탁 잘라버릴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지금 백조에 가까이 가가 있다라고 조금 건방진 말씀입니다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옷도 백조처럼 하얀 옷으로 입고 오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스님 시를 이렇게 읽어보면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과의 어떤 싸움들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철학적 사유를 기초로 해서 쓰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꼭 이 시는 같이 읽고 싶다 또는 궁금한 것 작가 선생님께 또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한번 이번에는 앉아 계신 분들에게 마이크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읽고 싶은 시 예. 예,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예전에 시집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미처 인사도 못 드리고 오늘 자리를 빌어가지고 잘 받았고 잘 읽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중에 이제 그 한참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위기를 돌파를 해야 하고 또 자기 변화를 꾀해야 하는 시점에서 만난 이제 철학자들, 그래서 뭐 니체, 들레즈, 여르그송 이 어떻게 보면 생성의 철학자라고 볼 수가 있는 이런 분들의 책을 읽고 또 만나서 공감을 많이 얻었고 힘과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제 생성의 철학자라고 흔히 이제 말하지는 않는데 합리주의 철학자를 대변하는 데카르트나 스피노자 이런 철학자들하고도 공감을 많이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상당히 좀 절박한 심정에 빠져 계셨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걸 이제 철학적으로 뭐 연구를 하거나 궁리를 해서 삶의 변화가 생겼고 활로를 찾았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어떤 그 철학자들의 어떤 개념이나 이론을 이제 또 시인이니까 공감을 하면서 어떤 그 삶의 어떤 희망이라고 할까 이걸 찾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당히 어떤 절박함을 유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시민시대에서 월평을 쓰고 있는데 그 사실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 업무도 많고 써야 할 글들이 많은데 매번 마감이 다가오면 일단 한 권씩 읽고 써야 되니까 제가 이제 박춘석 선생님의 시집을 예전에 이제 받아 놓고 좀 읽고 있다가 이건 진도가 좀 느리겠다 해가지고
약간 제껴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제 아랫게 이제 선생님의 시집을 읽고 한번 좀 써야 되겠다. 숙제라고 느껴가지고 써서 이제 어제 넘겼나? 예, 넘겼는데 10월호 월평입니다. 제가 톡톡을 미처 생각을 못하고 넘기다 보니까 오늘 주인공이 또 박준석 선생님이었다는 느낌을 받고 상당히 놀랐던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박준석 선생님의 시를 읽으면서 좀 놀란 게 사실 요즘 시인들이 독자들이 볼 때는 좀 난해하다라고 하고 또 보통 이제 평론가들은 상상력에 기발하다 혹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그런 표현을 이제 흔히 많이 쓰는데 저는 그런 표현하고는 다른 색다른 상당히 독특한 어떤 화법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화법이라고 하는 게 그냥 쓰려고 해서 일부러 이런 기교를 부려서 나오는 화법이 아니고 문장이나 단어 사이사이에 삶의 어떤 진득한 고민이나 갈등이 녹아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유니크하다. 물론 박준석 선생님의 시 세계와 비슷한 분들이 뭐 여럿 있겠지만 저는 상당히 그런 면에서 상당히 큰 감동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읽기는 힘들었습니다. 저도. 예. 왜냐하면 이제 시는 뜻을 알려고 뜻을 파헤치기 위해서 읽는 장르가 아니고 그냥 글자를 보면서 저절로 생기는 자기 독자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시 독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독자가 되어서 읽으니까 상당히 좀 다른 시인들하고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독자들을 볼 때 철학자의 책을 읽고 철학을 공부를 해서 나온 시구나라고 하는 오해를 이제 불러 일으킬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보통 일반 독자들이 시집을 사서 읽을 때 일단 제목부터 이제 문턱을 넘으려다가 탁 걸리는 느낌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 제목이 가지고 있는 뜻을 또 헤아리다가 또 시편을 보면 좀 난감한 그런 상황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시세계 다른 이제 시집을 또 준비를 많이 하시겠지만 시를 쓰시면서 이런 부분들까지 아울러 가지고 다음 시집을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써왔던 어떤 그 박춘석 시인만의 개성을 계속 진득하게 밀고 나갈 것인지 이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지금도 철학에서 못 헤어나오고 있습니다. 철학이. 그리고 이제 삶의 어떤 문제는 끊임없이 뭐 삶이 완결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생이 끝나는 날까지 삶은 계속 이어져 가고 그 삶 속에서는 작든 크든 파도가 있고 또 잔잔할 때도 있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옆에 있는 사람의 생사들 바라봐야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서 이렇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제 생애 동안에는 아마 이 부분을 그리고 이렇게 밀고 갈 것 같아요. 밀고 가는데 제 개성을 저는 존중합니다. 제 개성 자체가 누구든 자기만의 개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중요하고 물론 시가 인생하고 시하고 저는 똑같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분자적 세가 어떻게 보면 지나간 시간 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냈다라고 보면 되고 이 현재 시점이냐 그런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현재 시점에서도 이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우냐 또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시가 뭐 심각하고 이런 것보다는 사소한 것에서 조금 더 이렇게 찾아내려고 하니까 시가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사소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고 또 의미가 없는 건 또 저는 재미가 없어요. 좀 깊이가 있고 이래야 재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재미를 추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데 조금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 다른데 많이 다르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 꼭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야교경 선생님이 그 시 이야기 하시면서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눈에 눈물이 맺혀 있더라라고 했죠. 아마 정훈 선생님이 얘기한 거랑 거의 뭐 일맥상통한 이야기 아닌가. 굳이 뜻을 알려고 하지 않더라도 눈에 눈물이 맺혔다라는 건 그 시가 무언가 주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방금 질문과 답변을 들으면서 그와 유사한 어떤 생각들 또 제가 이제 시를 박준석 선생님의 시를 읽으면서 들었던 이야기를 또 잠깐 해보자면요.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박준석 선생님은 어쨌든 철학적 사유들을 데카르트라든지 들레즈라든지 철학적 사유들을 이제 본인의 시 속에 계속해서 가지고 와서 원용을 하거나 변용을 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철학적 사유에 기대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선생님의 시가 이게 들레즈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게 뭐 철학적 사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들레즈의 그 리좀적 사유를 기초로 일단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들레즈 사유의 핵심은 방금 이게 생성의 철학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편 질서를 탈코도화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스님 시에서 직접 언급하고 있는 이 사건을 만드는 일이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간벤식으로 얘기하면 문학적 사건 먼저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들레즈와 아간벤의 문학적 사건은 사실은 어떤 전복성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님 시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디오니소스의 무질서, 그다음 교란, 뭐 이런 얘기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들레즈 사유의 핵심이 보편적 사유에 대한 어떤 저항적 태도. 자, 이것이 실제 문학적 사건을 만드는 기초가 될 텐데요. 스님 시에서 이 철학적 사유가 어떤 시적 사유 그리고 시적 질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적 질서라고 불리는 또는 시적 형식이라고 불리는 것에 어떤 전복성을 띠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더라고요. 조금 불분명하게 보여진다. 실제로 독자에게나 또는 글을 쓰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사회의 어떤 전복성을 지닐 때, 그때 우리는 이제 문학적 사건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적 사유가 시적 사유를 이렇게 쭉 이렇게 틈입에 들어올 때, 그러니까 철학적 사유가 그냥 그대로 시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틈입에 들어올 때, 이 철학적 사유의 어떤 전시, 해설, 해석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시적 형태, 시적 사유로 이 전환이 되기 위한 것,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봤을 때 어떤 것에 대한 전복인가 또는 어떤 형식에 대한 전복인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시에서 보면 아까 유접적 사유가 이제 기초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시에서는 특히 그 뿌리 나무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오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뿌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니좀적 사유와 굉장히 대비적인 것이잖아요. 흔히 들레즈 자신의 표현으로 한다면 이게 수목적 사유라고 불리는 대비적인 형태인데 오히려 그 니좀적 사유로 계속 전개하다가 이게 뿌리 나무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또 비춰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계속 탈종토했던 것들을 오히려 동일성에 아까 이제 데카르트나 이제 전부 이제 그런 위에 또 들어가는 거죠.
이 동일성으로 회귀해 버릴 수 있는 위험성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제가 조금 고민스러웠던 부분들이었거든요. 조금 당황스러웠던 것이죠. 전반적으로는 이점적 사회를 펼치고자 했는데 어떤 지점들에서는 끊임없이 다시 그 영토화하려고 하는 이런 지점들이 조금 많이 고민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뭐 그렇지만 어쨌든 이 철학적 사유를 그 본인의 스님 시에 계속 가지고 와서 자신의 삶과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하고 또 이제 그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이제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단순히 어떤 그 시를 쓰는 그 기본적인 태도와도 또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박준석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태도들은 우리에게 또 시를 쓰는 또는 시를 읽는 독자들도 한 번쯤 이 박준석 선생님의 시를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굉장히 귀중한 어떤 작업들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읽으면서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 고민도 많이 해보게 되고 또 시적 태도에 대한 문제도 다시 되돌아보는 뭐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또 너무 부족해서 스님 말씀을 또 많이 듣고 싶고 한데 아마 우리가 또 자리를 옮겨서 또 이야기들을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박준석 선생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근데 제 책을 온통 철학적으로만 바라보시면 조금 곤란하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구절을 뭐 이렇게 뭐 분자적 세라는 그 시에 보면은 뭐 아니면 또 데카르트라든지 근데 철학을 제 몸에 체화되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전생에도 뭐 철학을 좀 공부를 하고 왔는 건지 제가 뭐 그렇게 책을 많이 볼 만한 체력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눈이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안경 2개를 넣고 요 눈물약도 몇 개나 넣어놓고 넣어가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철학을 토대로 해서 시를 썼다기보다 제 안에 체화되어 있는 그래서 보통 이제 철학을 전에 한번 신생 인문학 교실에서 공부를 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철학이 어렵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어려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뭐 이리로 들어가 일로 다 나가버린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그 마른 땅에 물을 이렇게 붓는 것처럼 싹싹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전생에 좀 이걸 공부를 하다 왔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몸 안에서 체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철학은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리고 철학이란 거는 보편적인 원리거든요. 우주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제 삶과 철학은 조금 저는 이제 보통 사람은 살아가기 위해서 끝없이 흔들리는 삶보다는 안정적인 삶. 이렇게 뿌리가 좀 단단하면 바람이 불어도 그냥 조그만 바람이 불면 뿌리가 확 뽑혀버릴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일 경우에 뿌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 한 구절에 뭐 데카르트라든지 데카르트가 했던 말을 이렇게 표시를 별표를 해놓는다든지 뭐 들레즈가 했던 개념을 갖다가 한다든지 이런 어떤 글을 있다고 해서 거기에 온통 들레즈가 들어가 있거나 데카르트가 들어가 있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내 이 글을 보면 알지만은 막 힘이 없잖아요. 그 서사 구조에서 막 흘러나오는 대로 막 써버리거든요. 오히려 너무 많이 흘러나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잘라낼까 이게 오히려 저는 시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안에 막 철철 넘치고 꽉 차가 있는 거를 흘러내는 식으로 시를 쓰고 있고 어떤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제가 많이 머무르다 보니까 이렇게 시적 기법이 어떤 좀 정신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뭐 어느 시인이 그러더라고요. 추상과 실제가 이렇게 교차하는 시다라고 이런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참 맞는 말인 것 같다. 현실 속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또 그렇지만 실제로는 현실보다는 비현실적인 건 아니지만 정신적인 측면에 다 소중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깃들어 있다 보니까 철학처럼 보이지만
그냥 저 얘기입니다. 얘기고 또 삶을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는 욕망이 많다 보니까 뭐 리조민 사상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 또 왜 리존 사상이 왜 또 필요하냐면은 이 시 속에 많이 들어가 있냐면 끝없이 자기를 깨고 나가고 또 깨고 나가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렇게 고착돼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어떤 행동이나 정신이나 또 삶의 어떤 이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깨고 나가는 어떤 깨서 그 다음 단계로 또 그 다음 단계로 또 그 다음 단계 끝없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리좀하고는 조금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라는 부분에서는 뿌리 부분에 집착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너무 부럽습니다. 철학이 이렇게 막 체화되어 있고 막 시가 흘러 넘치고 우리는 언제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너무 부럽습니다, 선생님.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또 아쉽게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더 많은 시를 같이 읽고 듣고 하면서 눈물도 같이 흘리고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또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